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 권영주 소장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훅 들어오시네요. 요즘에 자동차 산업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는 말이 전기차 캐즘. 네.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각국에서 보조금 줄이고 이 원인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 전기차 캐즘이 언제까지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래가 어떻게 불확실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지구과학 용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나? 캐즘이 이제 지구과학 용어인데 어쩌다가 자동차까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바라보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기저효과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전에 가파르게 올라간 게 정상이었던 거냐. 네. 아니면 이전에 100% 이상 증가했던 게 비정상적이었던 거냐. 음. 근데 그게 정상적이었던 성장이다라고 보면 캐즘이 맞죠. 네.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성장이었다라고 보면 캐즘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점진적 성장으로 갔어야 되는 건데 네. 한때 광풍이 불어서 그게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09%가 늘었으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양쪽으로 존재해요. 네네. 동시에. 그런데 이제 캐즘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앞서 109% 성장이 그 이듬해에 전년 대비 120% 가야 되고 130% 가야 돼 정상인 거지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앞에 100%가 이게 너무 과열이었어.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무게비중을 두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기차 그러면 그냥 이동 수단의 연료가 바뀐다, 에너지가 바뀐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에너지가 바뀌는 건 어떻게 보면 저 밑바닥부터 완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인프라까지 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 수단의 에너지가 전동화되는 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 전환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죠. 다만 이제 이거에다가 가속적인 변수를 주는 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한 그 기후변화 위기를 심각하게 느껴서 배출 규제를 강제하자. 네. 라고 하면 빨리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떤 나라는 강제해서 빨리 갑시다. 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네. 또 어떤 나라는 아니요.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때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악셀을 밟고 너무 먼저 갔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상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일 네. 수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약간 조금 더 침체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이 캐즘 현상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네. 어떤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네. 트럼프가 당선돼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지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라든지 다시 좀 보조금이 그래도 살아나야 된다라든지 필요 여건 충분 조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원칙론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강해져야 돼요. 이 기후가 진짜 인류에게 되게 위협이 되겠구나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인식이 강해져야 됩니다. 20년, 21년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 기후 환경이라는 게 각 나라가 처한 게 입지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 유엔에서 단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192개 나라가. 네. 이거를 깨고 나간 나라가 이제 미국이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공통적인 인식이 좀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정책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정권에서는 친환경 쪽을 열심히 밀었다가 지금도 물론 밀긴 하지만 과거처럼 정부 차원에서 크게 관심은 없잖아요. 네네. 탄소 배출만 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예요. 네, 변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 갈 거냐, 이런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전환이 안 될 거라고 했을 때 네라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죠. 별로 없죠. 예. 가야 할 방향은 그렇죠. 맞는데. 왜냐하면 이미 물고가 튀었기 때문에 네네네. 글로 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다만 저 물고가 게이트가 넓으냐 좁으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을 텐데 가긴 가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런 변수들이 좀 사라지거나 불안정성이 배제가 되느냐 저는 한 2, 3년 봐요. 왜냐하면 이슈적인 논란이잖아요. 네. 이슈적인 논란을 한번 정리가 됐었는데 네. 그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슈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미국의 이슈가 몇 년 갈까? 원래 없었다가 이슈가 다시 발생한 거라면은 갈등이 치열하게 오래 가겠지만 네. 원래 한번 전기차로 가야 돼라고 미국 내에서도 정리가 됐다가 다시 집권자가 바뀌면서 있어봐봐 가긴 가는데 나는 천천히 갈 거야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얘기를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전환하니까 네. 맨날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게 네. 뭐 GM이 전기차 전략을 늦춘다. 또는 뭐 포드가 전기차 전략을 늦춘다. 현대기 어떡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을 벌었다 막 이렇게. 네. 시간을 벌긴 했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걸 벌었다고 해서 이 제조사가 그럼 우리 전기차나 친환경차 늦춰. 라고 할까요? 따라잡으려고 그동안은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렇죠. 어차피 수익성 있는 차종을 많이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쟁취해서 최대한 빨리 전환을 준비를 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년에 2025년도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2024년 대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다 늘어난다고 전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이제 변환의 속도를 늦추는 것과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도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네요. 갈 길은 가야 되는 거니까. 정권은 유한하고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GM하고 현대하고 손잡았잖아요. 예. 왜 잡았겠어요? GM이 친환경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그거를 현대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거예요. 뭐 수소는 물론 있지만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쪽에 무언가 제공을 받고 전기 자동차도 관련해서 좀 제공을 받고 서로 이제 협업해서 그 시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앞에서 말하는 거랑 뒤에서 행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네요. 그럼요.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사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가게에 주력 소비층이 50대다. 근데 50대 분들이 와가지고 국밥을 많이 찾는다. 그러면 국밥을 열심히 팔죠. 네네네. 그런데 점점점 50대가 줄어들고 40대, 30대로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국밥을 찾지 않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어쨌든 국밥은 많이 팔려. 네. 그러면 이제 장사하시는 입장에서는 다음 메뉴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0대, 40대가 좋아할 국물이 조금 적고 뭔가를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그 전기차 관련된 그 불만 중에 하나가 주행 거리. 네. 충전 인프라, 물론 이제 가격도 있겠습니다. 뭐 화재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이게 또 캐즘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심리적으로 혹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불만은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죠. 가능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지난번에 청라에서 한번 불났잖아요. 그 뒤로 긴급하게 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불안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불안한 게 내 차에 불나는 건 두렵지 않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나의 의도가 아닌 무언가의 문제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내가 손실 입는 것도 괜찮다. 근데 나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다른 사람이 손실을 입었을 때 그 배상에 대한 책임이 두렵다. 그렇죠. 그때 뭐 차 뭐 수십 대 수백 대 불타고 막 이러면 그렇죠. 배상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고요. 실제로 내 차에 불이 난다도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비중을 보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상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커요. 지난번에 그래서 인천 청라에서 그 벤츠였죠 그때. 네, EQ. 그 문제였고 그 화재에 대한 이 불안을 또 종식시키려면 이거는 또 배터리 기술이랑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는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 가지 측면으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렇죠. 세 번째는 불이 난 이후에 확산을 억제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대책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불이 안 날 순 없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불이 안 나면 내연기관도 불 나는데 전기차가 더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통계를 보면 비슷해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전기차의 통계적인 근데 여기 화재 확률이 조금 여기 낮던데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전기 자동차는 등장한 게 201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자동차만 가지고 끄집어내서 통계를 내보면 비교적 전기차가 신차. 조금 많아요. 아. 그러니까 또 전기차는 약간 좀 신차이고 내연기관차도 오래된 그렇죠. 차들이 좀 불난 내연기관차는 약간 오래된 차, 10년 이상 된 차의 화재율이 조금 높은 거고 아 근데 10년 이내로 압축해서 보면은 전기차가 전기차가 조금 좀 더 높긴 높아. 해요. 아. 네. 아 이게 참 통계 착시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예방 대책을 이제 그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가져가는 건데 첫 번째 예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주차 중이든 충전 중이든 운행 중이든 어쨌든 배터리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즉시적으로 운전자에게 통보해 주자. 네네네. 쉽게 말하면 연결성, 통신 기능을 강화해서 무언가 그러면 운전자가 그걸 인지하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배터리 이상이 생기면 그렇죠. 그런데 부글부글거리면 이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자동차 회사가 강제로 어. 가서 당신 차는 지금 예방을 꼭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직접 견인해서 조치해 주는 것. 여기까지 대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어. 그래서 이제 BMS에 통신 정보를 넣어서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배터리 관리 BMS 라고 시스템으로 하죠. 해서 네, 네. 뭐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준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이런 지금 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바꿔가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이 났다. 네. 불이 났으면 얘 혼자만 타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분리하자.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는 지상에다가 지상에만 하고 할 들어가고. 때 이제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 좀 발생하긴 네.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내연기관 차랑 같이 인접해서 주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의 피해 확산 억제는 스프링클러 즉 소방 시설 강화. 요 세 가지로 크게 대책을 만든 거예요. 3단계로.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원천적인 거는 불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안 나게 할 수 없나? 예. 또는 안 나게 하거나 불이 나더라도 그렇게 폭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흘러가면서 서로 쇼트나 단락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흘러가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가 지금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네네네. 그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고체로. 바꾸는 게 전고체인데 100% 솔리드로 가기가 지금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솔리드의 재질을 뭘 쓸 거냐도 고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장보윤 박사께서 그쪽 전공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난연성 그러니까 열의 폭주가 일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화가 잘 되지 않는 아하. 난연성 반고체 소재를 네네. 쓰자라고 해서 이미 개발을 했고 제가 물어봤죠. 예. 박사님이 언제 씁니까? 그랬더니 목표는 2026년에 실제로 실체에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그 불안감들이 제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2, 3년 왜 얘기했냐면 예. 이런 난연성 반고체 전지만 들어가더라도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훨씬 낮출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성이라는 건 제거가 되니까 네. 불편함, 즉 충전의 불편함만 해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겠구나. 아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장 큰 우려가 이제 화재. 이건 또 이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다른 거 뭐 네. 불편한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 그렇죠. 이게 또 해소가 되면은 나아질 수 있다. 아까 화재 이야기 잠깐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인천의 그 벤츠 전기차 화재 네. 원인이 아직 뭐 100% 나온 거는 아닌데 외부에서의 어떤 하체 그렇죠. 충격이 가해졌을 누적된 가능성이 충격으로 인한 예. 그렇게 지금 결론이 흘러가고 있죠. 아니 근데 이게 자동차라는 게 실내에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를 다니고 도로 밑에도 뭐 돌가루 같은 게 튈 수도 있는 거고 오프로드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비포장길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전기차 하부에 뭐가 부딪히지 않게 운행을 해야 된다. 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이게 뭐 어떻게 방지해야 그런 될까요? 거죠. 그 자동차 자체에 무언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소비자가 인지하고 타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네. 그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인지하고 다 타냐. 그렇게 따지면 내연기관도 네네네. 여기저기 충격받으면 앞에 얼라이먼트 틀어주고 할 텐데 이거 다 인지하고 타야 되냐. 그럴 순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도 가급적이면 소비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무언가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한 죄밖에 없잖아요. 네. 그 누적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뭐 이거 나중에 이제 법적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조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내용들이 같이 첨가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자동차 회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차를 만든다라는 건 이건 일종의 네. 그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살금살금 타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전기 자동차 팔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페달 밟아보세요. 토크가 세서 훅 나갑니다. 가속 성능의 극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 천천히 밟아 이 얘기잖아요. 예. 물론 천천히 밟기야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가 뭐 급출발, 급제동, 급가속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용자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벤츠 전기차 엄청나게 또 막 할인도 했고 막 임직원한테 밀어내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벤츠가 인지도 이미지 회복하고 문제 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건 여러 가지 각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지난 10월 달이죠. 예. 10월 달 판매를 봤더니 네. 벤츠가 할인하니까 엄청 팔리죠. 1등을 해요. 다른 수입차가 맥을 못 쳐요. 그게 전기차만이었던 거예요? 다 합쳐서. 다 합쳐서. E클래스. 전기차. 아니 그러니까 E클래스 다 포함해서 그냥 전기차 포함해서. 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입차에서 예. 그 삼각별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죠. 뭐 국민성이 어떻고 아니, 또 뭐 할인해 어쩔 수 줄 거 없어요. 어떻고 막 현실인데. 논란이 또 생기는데. 아니 뭐 데이터로 나오는 건데 이번에 그 마이바흐만 해도 1만 대 누적 판매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만대요? 1만 대. 마이바흐 10,000대씩 팔리는 나라예요 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거 우리나라에 언제입니까? 2000년대 완전 초반에 우리나라에 딱 2대 있다는 농담반 진담반. 그럼요, 이건희 그때. 회장님하고 맞아요. 연사마 마이바흐 63 뭐 이런 거 네, 있을 때. 만 대가 넘게 팔렸어요? 대단한 이제 지금 이 방송이 이제 뭐 며칠 뒤면 나겠지만 예. 이제 11월 벌써 이미 제 귀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예. 11월은 더 심하다. 더 잘 팔린다고요, 벤츠가? 네, 벤츠가 할인을 좀 세게 했더니 다른 수입사들은 지금 개점 휴업이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E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EQA라고 하나요? EQE, EQE 예,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는 조금 덜 팔리죠. 영향을 좀 받죠.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막 할인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는 안 사도 예. 그래도 완전히 바닥을 쳤다가 올라온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튼 참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각자 판단하셔야죠. 뭐. 전기차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전기차를 정말 사고 싶어하는 그 욕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아닙니까? 자율주행을 완벽히 하려면 뭐 전기차만 또 가능하다고 하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아니 4단계 뭐 5단계까지 가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 분류를 할 때 예. 우리가 보통 스마트카라고 부르는 것과 네네. 전기 자동차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카가 자율주행에 가까운 자동차고 네. 이 지능이 똑똑한 거와 에너지를 기름 먹을래 전기 먹을래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것과 네. 이 사람이 탄수화물 쌀밥을 많이 먹어서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면 단백질을 먹어서 공부를 잘하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EV는 전기 자동차에 즉 구동하는 바퀴의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 네. 이제 지능을 가진 차는 우리가 보통 스마트카의 범주에 넣어서 예. 그러니까 EV는 그냥 밥이고 주식이 뭘로 먹느냐 이거고 그다음에 스마트카가 자율주행 개념을 설명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네. 이거를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네. 끊임없이 컴퓨터가 연산작용 통해 가지고 인식 판단 제어를 하잖아요. 예. 컴퓨터는 전기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계속 그렇죠.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 전기는 내연기관차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발전기 넣어가지고. 네. 근데 어차피 자율주행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니 그냥 충전된 전기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왕이면 이렇게 묶어서
전기 자율주행 이렇게 보통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뭐 내연기관차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한번 기대감이 쭉 올라오는 게 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아닙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거 되게 이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율주행에 대한 그 규제 완화한다라는 소식에 또 한번 막 테슬라 주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규제를 풀어주면 테슬라만 좋은 건 아니고 웨이모라든지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도 다 같이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건 없을 테고. 유불리는 있어요. 유불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값싸게 자율주행 하려고 해요. 값싸게.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값싸게. 여기서 값싸게라는 것은 자신들의 기술 개발 수준을 최소 비용으로 네. 최소 단계를 맞춰놓고 유상 운송에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이미 구글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 이제 웨이모가 뛰어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웨이모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기술을 집적화해서 유상 운송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앞서 있는 거냐?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더 앞서 있는 거냐라고 네. 보면 미국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웨이모를 더 높게 평가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으로 가려고 그러면 인식 판단 제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는 최소 비용으로 인식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하려고 예, 하는 거죠. 예. 근데 카메라의 한계 때문에 음. 웨이모는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라이다도 쓰고 그래요. 그렇죠. 네. 좀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하드웨어로 인식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구축하고 있는 웨이모와 저렴한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구축하려고 하는 테슬라,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으냐는 뭐 이용자나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으나 테슬라는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인식의 하드웨어 장비가 조금 저렴한 카메라를 쓰더라도 내가 판단 과정에서 네. 완벽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난 유상운송 해야 돼. 네. 이거를 지금 풀어줄 거냐 말 거냐 그런 거고, 미국의 이제 규제 당국, 지금 현재 뭐 미국 고속도로 협회라든가 그 규제 당국은 자율주행은 완벽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서는 이거예요.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가지고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것도 비용 아니냐. 막대기값, 페달값 다 돈이다. 없애자. 어차피 안 쓸 건데.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 규제 당국에서는 혹시 모르면 개입해야 된다. 누군가가 개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만약에 탑승자라도 얘가 미쳐서 왔다 갔다 하면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차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생각은 카메라 기반의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가지고 이대호 편집장이 라스베가스에서 업타운에서 다운타운 갈 때 마음껏 이용하세요. 대신 또 나한테 내고 그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스페이스X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대량 생산하고 경제성을 갖추는 것까지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거고, 네. 웨이모 입장에서는 한 대 한 대 만들 때마다 굉장히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기술로 승부하려고 하는 거고, 지향점이 좀 다르기는 한데. 또 다른 게 있죠. 예. 웨이모는 제조 안 하잖아요. 자동차 테슬라 제조하잖아요. 자동차 자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도 웨이모도 시중에 유상운송 택시처럼 투입하려면 누군가가 대량으로 만들어주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렇죠.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진 차를 개조한 거거든요. 지능을 개조해서 강제로 뇌를 넣은 거죠. 네. 그걸 파트너 삼은 게 현대차예요. 이번에 같이 한 아이오닉 5 뭐 그렇죠. 공급하고. 예.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반도체로 보면 구글의 웨이모의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자율주행 안 할까요? 또 따로 자기네들 딴 똑같은 따로 차를 하죠. 한다니까요. 예. 똑같은 아이오닉 5로 합니다. 지능만 다를 뿐이에요. 웨이모에 두뇌를 붙인 차, 자체적으로 하는 차. 그렇죠. 예. 현대지능이 들어가 있는 차, 웨이모의 지능이 들어간 차. 근데 이제 제가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전에 네. 흥미로운 게 둘이 경쟁을 한다. 둘 다 택시 사업자잖아요. 네네네. 유상운송 사업자. 예. 그러면 이제 한 동네에서 이제 사업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서로 많이 태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호출이 많이 와야 돼요. 음. 호출 누가 지고 있습니까? 카카오? 우버가 지고 있잖아요. 네. 와, 미국에선. 우버. 네. 그러니까 서로 우버 등에 올라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버를 열면 일반 택시도, 인간 운전자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웨이모 택시도 부를 수 있고 현대 로봇 택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뭐 리프트도 있고 우버도 있고. 근데 또 우버도 자체적으로 그렇죠. 자율주행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 다 경쟁하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플랫폼을 쥔 자가, 예. 그러니까 서비스 측면에서는 강자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플랫폼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 그럼요.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버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는 제조의 헤게모니를 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먼저 유상운송 서비스에 들어간 그 서비스 경험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네. 유상운송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정 용어로 유상운송인데 유상운송은 A에서 B까지 돈을 받고 사람이나 또는 화물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지금까지 운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상운송 그러면 그 자동차 사용료, 네네. 그다음에 인간이 운전해준 노동비용 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 사업은 늘 별개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의 로보택시는 운송 사업자와 네. 이 제조물을 가진 제조 사업자가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는 택시 운송 사업자예요. 제조도 하지만. 네. 근데 구글 웨이모는 제조는 하지 않아요. 근데 택시 운송 사업자예요. 우버는 제조하지 않아? 하지만 위탁 줄 수 있잖아요. 네네. 택시 운송 사업자예요. 그리고 그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테슬라고. 그렇죠. 네. 아니, 테슬라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테슬라도 호출앱 만들어야 돼요. 예. 로보택시 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 앱에서 호출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 테슬라 택시가 많이 이용이 돼서 돈을 버는 거고. 네. 근데 막상 이용자가 우버에 많이 몰려 있네? 그러면 테슬라도 우버 등 타야 돼요. 호출에서는. 근데 앨런 머스크는 자신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엑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제 메신저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트위터 X에다 그 그렇죠. 기능을 거기다가 붙여버릴 수도 그냥 있고. 호출 기능을 넣으면 되거든요. 어디서 어디 가는데 같이 탈 사람 X에다 올려가지고 막 그래서 뭐 같이 동승하고. 탈 사람 해도 되고 뭐 나 혼자 갈 사람 해도 되고. 야. 그러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물을 이데오한테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제조물을 내가 직접 운영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이데오가 이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딴 거 갖다 붙여도 되고 그렇죠. 선택권은 똑같은 있는 거니까. 차인데 예. 똑같은 차인데 내가 소유하는 제품도 자율주행이고 내가 이용하는 제품도 자율주행이에요. 똑같은 차인데 그럼 굳이 소유할 가치가 없죠.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는 궁극적으로 자기가 만든 제조물을 가지고 자기가 유상운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보택시. 그 로보 택시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일단 저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제 말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미리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 직원들이 따라오게 하려고 먼저 이제 시점부터 밝힌다고 하는데 2026년입니다. 로보택시 출시한다는 게 지금 타이밍상 얼추 맞지 않아요?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1년 반이나 되려나? 앨런 머스크는 지금도 예. 나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할 거야 예. 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규제 당국에. 그러면은 완전한 로보택시가 26년부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규제만 아니면 본인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본인이 그 뭔가 큰 자리를 맡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바로 풀고 그다음에 본인도 시범 사업하고 그리고 투입하는 걸 2026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쯤으로 보는 거죠. 2025년은 규제 풀고 한 6개월 정도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중에 풀어서 실제로 돈 받고 유상운송을 하고 받지 완벽하지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달 없애고 스티어링 없애고 예. 나 택시 사업 할 거야.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선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가봐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물론 뭐 가봐야겠지만 핵심은 물론 이제 그런 로보택시 전용 뭐 2인승 차를 만들기도 하고 네. 이제 거의 승합 밴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시내에 나와 있는 테슬라 차량들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이제 그 미래를 꿈꾸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킬이라는 개념 속에서 네. 만약에 지금 이데오 편집장이 네. 한 대 갖고 있다. 예. FSD 기능이 들어간 갖고 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러겠죠. 야, 너 산지가 5년 됐어도 괜찮아. 야, 네 차내가 나한테 돈만 내면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줄게. 너 운전 안 해도 돼. 그리고 너 지금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차는 지하에 있잖아. 내가 운행시켜줄게. 그거. 하나줄 동안 이제 돈 벌고 들어오게. 그렇죠. 돈 벌면 나랑 분바해. 분바해란다. n분의 1해. 전문 용어입니다. 분바해. 분바해. 아니 그게 그러면은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가능. 업데이트만으로요. 그렇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그 로보택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다는 그렇죠. 그 로보택시 그렇죠. 차종.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가 대수 경쟁을 하면 네. 테슬라는 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수 경쟁은 충분히 자신 있어. 이렇게 그거는 얘기하는 거고. 거의 그냥 이기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수를 늘려야 되는 입장인 거고. 네. 우버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자율주행 기능 얘기할 때 테슬라 아니면 웨이모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중국 쪽에서도 자율주행 기술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40개 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네. 댓글로 욕 좀 먹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하면 잘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중국의 기술은 여전히 저 후진적일 거야. 예, 예. 예.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미 자율주행을 많이 하고 있고 유상운송을 이미 열심히 펼치고 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우리보다 빨라요. 여기서 빠르다는 개념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 밑에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먼저 상용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길거리에서. 네. 그거 지금 막 타고 다니던데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뭐 시범운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타고 다니잖아요. 예. 우리는 없어요. 뭐 판교랑 무슨 뭐 이렇게 자율주행 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네. 저도 뭐 몇 번 타봤습니다만 네. 운전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개입해야 뭐, 되니까 혹시.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해도 네네네. 관리자는 있고 네. 그 관리자 봤더니 또 대형 면허도 갖고 계세요. 예.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없는 차를 사람들이 돈을 주고 타는 나라는 예. 여전히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활성화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는 분들은 놀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라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될 그 왜 자율주행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표현으로는 그게 뭐 2단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타본 사람들은 거의 3단계 아니냐. 3단계 정도로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2단계나 2.5단계는 모든 운전은 인간이 주력이고 네네. 기계는 보조예요. 네. 근데 3단계가 되면 네. 인간과 기계가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등한 관계란 뭐냐면 제가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힘들어. 야 기계야 로봇아 네가 해. 줘버립니다. 그럼 얘가 정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다 가다가 너무 복잡한 상황이 돼서 자기 혼자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때 다 던집니다. 인간아 네가 해줄래? 그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15초, 20초 동안 핸들 안 잡으면 그게 띵띵거리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거의 한 4단계. 그러니까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예. 우리가 왜 자꾸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이 왜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막 가끔 얘기하는 건데 자주 하는 건데 예.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상용화하는 거 보고 우리도 이제 뭐 여기저기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만나서 얘기들 해보면 기술의 문제는 이미 극복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떤 문제냐면 제도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래요? 수용성의 문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예. 운수 사업자와의 갈등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많은 일자리. 이번에 서울에서 카카오가 이제 로보택시 4대를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호출 카카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거 직접 운송 사업자로서 4대를 투입한 거냐? 네. 아니에요. 그러면 카카오는 플랫폼만 제공한 거예요. 운송 사업자는 누구예요? 운송 사업자는 별도로 받은 거예요. 택시 면허를. 자율주행 택시 회사로. 아니요. 일반 여객 운송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율주행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별도 면허를 받은 거예요. 이게 4대니까 반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 40대, 400대 면허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런 면허가 늘어나면 결국은 그 안에 인간 운전자 즉 관리자도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면허를 받은 400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의 면허를 받았던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 사업자 관점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면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반발과 갈등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대호 편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에요. 예. 이거 공론화 꺼낼 수 있어요? 그 표 받으려면 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저기
그 타다 갈등도 이랬어요. 타다도 그렇고 우리나라 우버나 뭐 네. 그랩 이런 것도 아직도 못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그때 타다 갈등 있을 때 네. 그 TF 정책 그 갈등 조정위원회 같이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퇴로를 만들어 놓지 않고는 절대 이게 상용화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수용성과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때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주요 정치인들이 그 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시위하는데 앞에 나가서 이제 연단 마이크 잡고 막 우리가 뭐 일자리 지키겠다, 뭐 타다는 안 된다, 뭐 악이다, 뭐 이런 하면서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타다는 유명무실해졌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첨단 IT 강국이 왜 아직도 맞아요. 택시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택시 조정위원회가 좀 아는데 택시는 규제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이만큼 늘려 있는 서비스고 네. 이거를 타다가 자가용 가지고 렌터카 가지고 이만큼 서비스를 높여놓은 거예요. 이때의 고민이 뭐였냐면 두 개가 똑같이 A에서 B까지 돈 받고 이동시켜주는 유상운송이라는 형태는 똑같잖아요. 네. 그럼 맞춰야 돼요. 운동장을. 네. 근데 이거 택시를 끌어올릴 거냐 음. 이걸 누를 거냐 어떤 게 쉬웠냐면 이 누른 거를 하나씩 100개나 내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르는 게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타다 눌러버린 겁니다. 그렇죠. 차량 한 대당 분담금 얼마씩 내, 막 이렇게 그렇죠. 하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은 서비스가 하나 사라진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뭐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이제 문제가 네.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개개인이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이제 구매 시장, 소유 그런 시장으로 식으로 이제 가면 가야 되잖아요. 되는데 예. 소유 시장에서는 100% 로봇이 운전하는 차가 네. 필요할까요? 소유 시장이라면 음. 그냥 얘가 어느 정도의 나에게 보조만 해주면 되는 거지 100% 내가 얘한테 의지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 나중에 그거는 진짜 그냥 로봇 택시 부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택시는 기본적으로 공유의 시장이에요. 아. 그러니까 퍼블릭한 시장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최대한 좋은 빠른 경로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고 왜?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우버라든지 승차 공유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네. 자율주행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이 그 직업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늦게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럼 참 이게 위험해지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가보면 이쪽은 한쪽은 국회에서 토론회가 몇 개 열려요. 네네. 한쪽은 기술적 토론회, 한쪽은 제도 개선 토론회, 뭐 한쪽은 뭐 어떻게 너무 토론회예요. 다 이렇게 보면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이걸 통합해서 자 합시다. 또는 언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이게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가 나왔을 때 네. 마부들의 일자리가 그렇죠. 사라지니까 갈등이 있었죠. 마부가 그때도 경멸했죠. 항상 자동차 옆에 서서 그럼요. 이 깃발 들고 같이 걷는 그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뭐 이런 법도 있었다고 하면서요. 적기조례법, 붉은 깃발법이 있었죠. 붉은 깃발법.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다니지만 그 안에 운전자는 항상 동승하도록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법으로.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율 로봇택시라는 게 그 탑승자 서비스 이동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최소 비용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안전하게. 네네네. 근데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인간이 운전해서 이동시켜주는 비용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버스비를 네. 최저수를 낮추겠다. 버스를 없애버리겠다 다. 버스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네, 핵심인데. 기준이잖아요. 예. 그거 필요 있냐? 수많은 승용차를 로봇택시로 투입하면 네.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놓고. 그래도 뭔가 대량 운송은 필요하기는 할 텐데. 그 대량 운송도 동시에 로봇택시 20대 투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 팔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런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구나. 그러면 이게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국회에 자율주행 공론화위원회 하나 만들자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느끼는 거 뭐냐면 아무도 안 하려 그러죠. 이게 엄청나게 첨예한 갈등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화물연대도 들어와야 되고, 어. 그다음에 개인 택시 뭐 조합,
법인택시 조합, 사업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조사. 네네네. 아,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럼요. 또 정치인 입장에서 다 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카운팅이 되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이라는 큰 뜻의 두 글자는 일단 유효 득표수가 카운팅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다시 기술 이야기로 넘어가서 기술. 현대차가 최근에 네. 중국 하오모라는 업체랑 같이 네. 여기 무슨 뭐 챗GPT는 아니고 드라이브 GPT 뭐 이런 네. 기술이라고 하는데 중국 업체랑 자율주행을 협력하기로 했어요. 이건 어쩔 수 어떤 의미예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그 자율주행에서 인식 판단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3단계가. 인식은 하드웨어로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하고 라이다로 하고 뭐 레이더도 쓰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이제 인식이 됐으면 얘는 어떻게 피하고 그다음에 경로가 어디까지를 다 파악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나라의 지형과 그 나라의 도로 체계, 네. 그 나라의 신호 체계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가 만약에 그러니까 구글 웨이모가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하잖아요. 그 차가 당장 한국 돌아와가지고 투입을 하면 이렇게 못 다닙니다. 도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아하.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현지화하는 거예요. 네. 겉으로 볼 때 자동차는 여기서 만들었을 수도 있으나 이 안에 들어가서 예측하고 하는 시스템들은 다 현지화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 뭐냐면 A에서 B까지 갈 때 잘 가는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이 어떻게 갈 것인가는 결국은 예측의 개념이에요. 네. 프리딕션.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네. 자, 이대호랑 저랑 똑같이 로보택시를 불렀어요. 네. A사, B사. 네. 불러가지고 이대호는 2,000원 냈고 저는 1,800원 냈어요. 예. 근데 내가 도착 시간이 더 빨라. 그러면 화 안 나겠어요? 짜증나죠. 그죠? 네. 바로 이 예측의 정확성, 이 경로와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 뭔가 이 드라이브 챕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드라이브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현대차는 뭐 GM, 웨이모, 중국 업체까지 다각도로 다 이제 협력망을 넓혀 놓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현지에 맞게끔 각각. 그러니까 지금의 자동차 시장은 과거의 내연기관 시장은 그저 인간이 운전하는 내연기관 시장은 네. 그 나라에 뭐만 맞추면 되냐면 그 나라의 배출 기준만 맞추면 돼요. 그다음에 그 나라 소비자들의 뭐 약간의 다른 특성들 그것만 맞추면 돼요. 그거는 어떤 측면이냐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에요. 네. 근데 지금의 지능을 가진 전기 자동차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그 나라의 현지화가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그 나라 것이 돼야 돼요. 아예 100% 현지화까지. 그렇죠. 테슬라도 그렇게 해서 또 중국까지 진출을 한 거죠. 그럼요. 중국에서 생산도. 판매돼서 운행되는 테슬라는 그냥 중국을 깨고 있는 거죠.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중국 차 좀 여쭤봐야겠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BYD 들어오는데요, 뭐. 언제부터 판매가 시작된대요? 제가 듣기로는 1월. 25년 1월이요? 네, 1월부터 전시장 6개 문을 열고 일단은 뭐 시작은 마곡에 하나 열릴 거예요. 서울시 그 강서구 마곡에 예. 하나 열릴 거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전시장 어디를 뭐 부동산에 임대했네, 또 했어요. AS망도 네. 열어놨네, AS 기사도 충원하네, 이런 게 하나 둘씩 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와, 작심하고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작심하고. 여기서 작심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네네네. 한국에 들어와서 간 좀 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아예 뿌리 잡겠다라고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잘 되게 끝까지 가겠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무슨 세단, SUV, 해치백 6개 모델의 상표를 국내 출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상표권 같은 뭐 것들. CL도 있고 뭐 아토3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죠.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대되는 모델, 혹은 이제 국내 업체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는 모델은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저가 모델일 거예요. 저가 모델. 네, 아토3라고 하는 저가 모델인데 왜냐하면 아주 가격이 싸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 네.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접근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경제성이에요. 네. 그다음에 경제성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효율, 하나는 구매 가격. 근데 효율은 본인이 직접 타면서 느끼는 거고 네. 가장 손쉽게 경제성을 느끼는 건 구매 가격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무언가 국산차 대비 상당한 장점이 있다면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잖아요. 차이나 디스카운트. 네.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면 사겠냐? 그럼 대체 얼마나 싸면 사겠냐? 라고 이거를 이제 어떤 그 리서치 업체가 네. 해봤더니 보통 한 500에서 1000만 원. 차 네. 가격이요? 네, 국산차 대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싸면 내가 관심을 갖겠다. 상대적으로 그 정도 싸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아토3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에다가 주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국 수입사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는 자동차 FTA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관세 물고 개별 소비세 교육세 내고 개별 소비세 물고 다 하면 한 20% 올라가요. 그 원가예요, 원가. 네네네. 그러면 수입사도 마진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죠. 판매사도 마진 네. 있어야 되죠. 네. 그럼 20% 보거든요. 그럼 40%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40%만 올라가도 500에서 1000 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중국차 입장에서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가격 경쟁력은 크게 기대할 게 없겠구나. 분명히 그들도 이런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와서 제품을 보세요. 예. 이 제품을 보시면 한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특히 BYD의 전기차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품질로 승부하겠다. 제품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알게 될 거예요. 네네네. 알게 되면 그때 가서는 꽤 반향이 있을 겁니다. 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당연히 무슨 뭐 1000만 원대 전기차 들어온다. 저게 가장 그건 좀 파괴력이 있을 불가능해요. 것이다라고 했는데 세금 붙고 마진 붙고 하면 그것도 한 2천 몇백만 원 된다 이거네요. 1000만 원에 중국이 준다? 네. 여기다가? 그러면 수입사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가 이익이 안 남는데? 물론 뭐 이익을 안 받고도 넘길 수는 있겠죠.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대가 가능하지만 네. 물 건너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타격을 누가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당연히 저가 모델이나 국산차 뭐 이렇게, 예. 현대차 기아가 많이 받겠죠. 대중성 있는 브랜드들. 뭐 EV3나 예. 아니면은 뭐 캐스퍼나 음. 이런 차들이 받겠죠. 그러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현대차와 기아는 쓸 수 있는 전략이 만약에 진짜 싸다. 네. 그러면 같이 총알 싸움 해야 돼요. 치킨 게임 하듯이요? 그렇죠. 가격 막 내리면서. 네. 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오. 근데 그러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네. 누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쓰러질까? 거의 상처뿐인 영광 아닙니까 그럼? 상처뿐인 영광인데 그랬을 때는 BYD가 더 취약해요. 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딜러 판매사라는 곳이 네. 무너지게 돼요. 아 못 견디는. 네, 판매사도 수익을 내야 되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BYD가 중국에서는 잘 팔고 있지만 네. 비슷한 가격 전략으로 물 건너 왔을 때는 쉽지 않다라는 거고.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무게추가 있는 거죠. 네네. 차이나 디스카운트냐, BYD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냐. 그러면 아까 그래서 BYD는 가격이 아니라 품질, 제품으로 제품력으로 승부하겠다.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그게 통할 거라고 혹시 보세요? BYD의 어떤 품질, 근데 이게 브랜드가? 참 이걸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차이나 디스카운트만 놓고 보면 네네. 우리나라 소비자 리서치를 해보면 약간 15% 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가 1000만 원일 때 차이나 디스카운트 하면 똑같은 동급의 저기에도 중국 거는 850만 원. 음. 한 15% 정도는 이제, 싸야죠.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BYD는 이렇게 저가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듯이 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싸게 팔기는 구조상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기대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력과 또 하나는 중국에 예를 들어서 림모터스가 한국에 들어온다. 네네네. 정말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많이 적용되겠죠. 음. 모르잖아요. 네, 리오토가 들어온다. 모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BYD가 들어온다? 알잖아요. 이미. BYD는 업력도 얼추 거의 한 20년. 그러니까 BYD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날로 먹은 게 예. 테슬라의 대항마로 뜨면서 언론에서 엄청나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BYD라는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시장에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품질도 좋냐는 거죠. 괜찮으니까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신감이 이번에도 이제 중국에서 막 이것저것 보여주는데
불 안 난다.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화재에 불안감을 갖고 있구나. 네네네. 우리 거 불 안 나. LFP 배터리는 조금 더 안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설령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만든 블레이드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 칼처럼 세워서 그 방식 자체가 송곳으로 관통을 해도 불 안 나. 뭐 그런 거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번에 한국 언론에다가. 하기사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차라고 하면 이제 막연한 불안감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좀 그렇죠. 반감도 가지실 텐데. 네. 그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까를 고민한 게 이제 우리 배터리는 불 안 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주 제품이 괜찮습니다. 그 실이라고 하네. 그게 한 4, 5천만 원 정도. 중형 세단인데. 중형 세단. 네. 뭐 가봐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3천만 원에 들어오면은 살 법한데, 야, 저걸 어떻게 4, 5천만 원 주고 사냐 또 이러실 수도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맡기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작정하고 들어온다라는 거. 야. 예, 작심하고 들어온다는 거. 그 얘기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작심하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한국 시장에 한번 발을 디디면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해외 다른 시장에서도 그래요? BYD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일본도 들어갔는데 예. 일본에서도 꽤 잘 되고 있어요, 나름. 그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일본 사람이 중국을 더 싫어할까, 한국이 더 싫어할까. 예전에 어느가 조사해 봤더니 일본이 더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반중 감정이 좀 심하죠. 네, 그러니까 반중 감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BYD가 들어갔더니 팔려요? 현대차보다 많이 팔았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현대차는 온라인으로 팔았고 여기는 철저하게 대리점 체제로 간 거예요. 일본이 여전히 예. 그 온라인 판매가 잘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금도 도장 찍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는구나. 아날로그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팔아가지고 현대차보다 많이 팔았는데 어쨌든 가격 차이는 400만 원 정도 났거든요. 그 페이스 투 페이스가 400만 원을 상쇄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었던 거냐, 아니면 네. 페이스 투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하필이면 네. 제품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대차에 비해서 괜찮네? 라고 판단한 거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거냐, 그걸 봤더니 두 가지가 복합적인 걸로 이제 해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BYD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에 25년부터 들어오는 게 BYD 하나겠느냐라는 거죠. 뭐 그건 샤오펑, 아니에요. 린, 샤오미 등등 지금 많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리 자동차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리 자동차가 벤츠의 대주주 아닌가요? 벤츠의 대주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르노의 2대주주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KGM이 예. 중국의 체리 자동차하고 예. 손을 잡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KGM이 제품 라인업이 부족하잖아요. 예. SUV밖에 없고 네. 세단도 없고. 그러면 KGM 입장에서는 저 부족한 라인업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평택 공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외국이랑 그 라인업을 손잡고 체리 들어오는. 자동차랑 잡은 게 플랫폼 제휴인데 그 네. 플랫폼이라는 게 체리의 2세대 플랫폼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체리의 샤시, 언더바디 뼈대를 다 가져다가 네. 쌍용이 바디 붙여가지고 네. 우리 브랜드로 팔겠다. 결국은 그 체리 거예요. 그러면은 설비 투자가 조금 더 세이브가 되니까. 그렇죠. 체리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유명해요. 옛날에 이제 마티즈 베낀 회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티즈를 중국에서 베낀 회사. 그래, 체리 QQ라고. 제가 저기 중국 가서 그 담당을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니네 왜 베꼈어? 그랬더니 그때 정말 웃겼던 게 우리 대놓고 베꼈어. 대놓고 말해요. 그렇게 네, 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자동차 산업 초반에는 또 그렇게들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현대차 옛날에 뭐 미쓰비시 것도 많이 이제 그렇죠. 이렇게 같이 제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체리도 한국에 들어와서 KGM의 세일즈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줄줄이 들어올 수 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버스는 뭐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거를 두고만 볼 것인가. 이제 안방 시장을 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도 중국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더 높인다고 하고. 네. 우리도 그 중국차에 대한 관세 장벽이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죠. 네. 네, 가능은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 관세와 표적 관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우면 중국은 마찬가지로 세우겠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네, 그럼 우리 저기 배터리 양극재 어디서 갖고 오죠? 중국에서 대부분 많이 가져오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빗장을 걸겠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또 너무 네. 없어지는 거고.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관세라는 게 어느 정도 힘의 우위에 서야 먼저 속된 말로 선방을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데. 여기서 힘의 우위는 시장의 규모예요. 딱 하나. 몇 대 팔려?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마다 네네네. 조금 좀 씁쓸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래요? 네. 첫 마디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한국 니네 1년에 전기차 몇 대 파니? 저한테 물어봐요. 야, 그래도 한 20만 대 팔아? 20만 대? 그거 우리 한 달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한 달치도 안 돼요. 뭐 1, 2등 업체 아니고. 네, 그냥 그러니까 중국 전체 여러 업체가 한 달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이 막히는 거죠. 물론 이제 14억 인구 시장이니까. 네, 물론이죠. 네.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네요. 거기 가서 이제 유튜버들 이제 100만 유튜버도 명함도 못 내미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럼요. 네. 여기 한 500만 유튜버는 돼야 좀 와이스트릿은 존재감도 없어요. 야, 존재감 있으려면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네. 중국어로 방송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가 커야 거기에서부터 힘이 나온다. 맞아요. 거고 특히 자동차가 그래요. 규모의 경제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미국도 이번에 저도 좀 고민되는 게 시장 규모가 큰 나라가 시장이 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에 장사하려면 여기서 만들어. 왜 자꾸 니네 거기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2기 집권에서 이제 관세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분명히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건드릴 거예요. 건들 건데 1기 때는 뭘로 방어했냐면 1기 때 한번 우리가 FTA 수정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뭘로 방어했냐면 그때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한국하고 자동차 FTA를 옛날에 해놓은 거 보니까 너무 불리하게 해놨어. 미국 입장에서. 네, 트럼프가 그때 얘기했거든요. 한국이 미국에 수출 몇 대 하는 거야? 61만 대요. 야, 미국 몇 대 하는 거야? 2만 대요. 이게 말이 돼? 33대, 33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통상 그 교섭본부가 FTA 재개정할 때 맞섰던 논리가 33대 33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FTA 체결하고 나서 수출 증가율 한번 증가율. 미국이 그때 5천 대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만 대 가지고 미국은 한 300% 증가했고요. 우리는 한 60% 조금 넘습니다. 70몇 프로인가? 그러니 미국이 이익 받네. 이렇게 해서 버틴 거예요. 증가율로.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얘기 나오잖아요. 네. 지금 130대 2예요. 130대 2. 130만 대 대 2만 대. 그러니까 그 개정한 이후로 미국 2만 대 그대로고. 아니 근데 이건 좀 우리 입장에서 억울한 게 그러니까 억울하죠. 미국 차는 사고 싶지도 않은 품질이고 그지 같은 거 억울하지. 비싸기만 하고 연비도 안 억울하지. 좋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오죽했으면 공공기관에서 미국 차 사줬잖아요. 오죽했으면. 왜냐하면 숫자 가지고 밀고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130대 2란 말이에요. 네. 그럼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아, 불공평해. 그거 65대 65로 맞춰. 지금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찾아야 되겠죠. 예. 근데 증가율 갖고는 더 이상 안 돼. 우리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FTA는 한번 개정이 되겠구나. 다만 우리 협상 전략은 변동폭의 최소화, 네. 관세율을 변동시킬 때 변동폭의 최소화, 그다음에 적용 시점의 최대 유예화. 개정은 하되 변동폭은 최소화하고 적용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협상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시간을 끄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버티고. 아니 근데 이게 참 억울한 게 미국 차는 관세 제로로 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팔라고 해도 안 팔리잖아요. 가격 경쟁력도 없고 뭐 연비 경쟁력도 안 좋고 뭐. 그래서 관세 내려놓잖아요. 네. 유럽 차만 잘 나가요. 결국 이제 막 앞에 삼각별 달린 차들, 그렇죠. 뭐 이렇게 날개 달린 차들. 왜냐하면 유럽 차 중에서도 미국산이 꽤 돼요. 그러니까 벤츠 SUV는 미국산이에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상 FTA의 혜택을 받는 혜택을 거죠. 보고 들어오는. 우리 저희 했을 때 지금 토요타 차종 있잖아요. 예. 토요타 차종 상당수가 미국에서 와요. 그래요? 일본에서 안 옵니다. 일본은 우엔들인데. 미국 생산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관세를 떨어뜨리면 일본 차도 혜택을 봐요.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관계없어요. 제조업이 또 관계없어요. 어쨌든 메이드 인 거니까. USA니까. 예. 그 숫자만 가지고 보자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다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트럼프의 관세 장벽이 이제 올라가면은 경쟁력은 괜찮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엘라바마, 조지아 뭐 이렇게 공장도 있기는 한데 그쪽 생산량을 뭐 늘리면 늘려야죠. 된다. 네. 올리면.
또 이번에도 그 메타플랜트라고 하나요? 예. 전기차 전용 예. 공장 또 그 전기차 전용 이르면 공장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25년 전기차만 25년 만들기로 상반기. 했다가 예. 바꿨죠. 어떤 걸 바꿔요? 하이브리드 생산하자. 하이브리드. 잽싸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조금 줄어들고 막 시장이 안 좋아지네. 그럼요. 그러니까 유연 생산 체제로 조금 전략을 수정을 한 거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세를 높였다 미국이. 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에 가는 수출량이 줄어든다. 네. 이 대체 시장 찾기가 어려워요. 줄어드는 만큼. 얼마나 줄어들 수는 알 수 없으나 이 미국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 대체 물량을 보낼 시장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제 1위의 GDP 국가고, 근데 그걸 대체하려고 보면은 중국에서는 뭐 거의 현대기아차 네, 존재감도 없고. 그럼 어디 있을까요? 유럽이 있을까요? 유럽도 치열하죠. 예. 그다음에 남미 쉽지 않아요. 대체 차종이 없다는 얘기는 예. 우리의 생산 대수가 줄어들고 공장의 라인 가동 시간이 줄어들고 공장의 근로자 일감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금을 적게 내고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여파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야, 아니 그러면 이게 사실 근데 당장 어떤 해법을 찾기가 힘든 거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힘든 게 아니라 네,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말씀드린 게 협상에서 변동폭의 최소화, 그 다음에 적용점의 뒤로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우리 입장 어떻게 해서든 미국 시장을 지켜야겠네요. 팔아야 되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라기보다 그 제안했던 게 뭐냐면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일본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일본도 150만 대 수출해요. 미국에. 저 토요타가 잘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150만 대의 물량이라는 건 꽤 네.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손잡자. 미국하고 FTA 협상에 일본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대응하자. 그럼 조금 낫지 않겠냐. 요즘 정의선 회장이 그 토요타 회장하고 좀 친하게 지내던데. 그것도 약간 뭐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수소 협력 때문에 하는 걸 그렇죠.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이면에는 또 이런 얘기도 조금씩 오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합종연행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 그 시장을 지키고 네. 또 우리의 뭐 판매망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또 동맹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미국 가장 시장이 좋은 또 건 어쨌든 지금의 체제를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체제 안에서 보조금도 받고 어찌어찌 하려고 미국에다 메타플랜트도 짓고 전기차 생산량도 현지에서 늘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도 또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것보다 현지 생산을 더 늘려야 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수출은 또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뭐 사실 좋은 구석이 현대차 기아도 고민이 많지만 네. 그 한국 GM 사업장도 지금 한국 사업장도 고민이 많아요. 어, 거기는 생산의 거의 90%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민. 똑같은 GM 산하 회사인데, 그렇죠. 예, 그 자동차에 보편적 관세가 물리거나 또는 표적 관세가 물리면 고민이 많아요. 거기도. 한국 GM도 그 어렵게 생산량 지켜내고 막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했던 라인인데, 이게 참 자동차 산업 쉽지가 않네요. 특히 또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현대차가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활로를 찾아내려고 하고 혁신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근데 최근에 네. 보니까 호세 무니오스, 음. 이 스페인 분이라고 하는데 북미 지역 그리고 이제 뭐 COO 맡았던 분이 이제 CEO가 됐습니다. 현대차 사장님이 되는 거죠. 이거 좀 혁신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 일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대표이사가 예. 외국인이 된 건 첫사례예요. 그러니까 북미적 법인장이 아니고 그냥 현대차의 자동차의 사장, 대표이사. 대표이사. 예, 처음이에요. 어. 제가 없었어요. 없었고 처음이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글로벌 회사가 됐다고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대호 편집장도 경제 하시니까 워낙 잘 알잖아요. 네. 우리가 원산지 개념이라는 게 도입된 게 1800년대 후반이잖아요. 영국에서. 그게 이제 영국 제품이 자꾸 독일이나 다른 제품이 밀리니까 네네네. 이제 프랑스나 밀리니까 이제 원산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영국에서 만든 게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뒤로 만들어진 게 브랜드의 원산지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네네. 어디 공장 브랜드는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공장은 미국에 있어.
우리는 헷갈려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브랜드의 원산지 개념이 실제로 제조물의 원산지 개념보다 더 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그냥 한국 차예요. 브랜드의 도요타 자동차는 원산지, 일본이고. 일본 차예요. 근데 도요타 자동차의 전체 생산의 절반은 해외에서 만들어요. 예. 현대자동차도 해외에서 많이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생산 체제는 다국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한국 차라고 하는 브랜드 원산지 개념을 깨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국 차가 아니라 그냥 현대자동차는 세계 곳곳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 이미지가 조금 불안하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고.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예. 그 사도광산 갈등이 있었잖아요. 한국과 일본 간에. 유네스코 등재. 네. 예. 그 뉴스 나올 때 현대차 회장과 도요타 회장이 만났어요. 네. 근데 그 둘이 만났다는 뉴스가 서로 각 나라에 안 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두 회장이 만나서 수소 협력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대외적으로 오히려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저렇게 그렇죠. 일본과 첨예한 상황이니 우리가 일본 기업하고 손잡는다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좀 그렇죠. 껄끄럽다. 반대로 또 도요타 입장에서는 저렇게 첨예한 입장인데 한국 기업하고 손잡는 게 뭐 잘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 브랜드보다는 이제는 그냥 기업 브랜드 자체. 현대차면 글로벌 현대차, 글로벌 도요타 뭐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최고 경영자를 외국인으로 쓴 게 아닌가. 경영 자체도 그렇고 브랜드의 글로벌화도 그렇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급발진 사고 좀 여쭤보려고요. 예. 이게 참 끊이질 않습니다. 뭐 10여 년 전부터 지금 2024년까지도 지금 계속 현재 진행 중인데 그 급발진 의심 사고는 어떻게 계속 늘어나는 추입니까? 최소한 줄지는 않나요? 줄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급발진도 역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역사요.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급발진의 역사. 예. 영어로는 unintended acceleration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acceleration. 나는 분명히 acceleration, 즉 악셀 페달을 밟지 않았다. 예. 그런데 얘는 차가 의도하지 않게 가속이 되더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급 발진이라보다는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급 가속이겠죠. 네네네. 이게 왜 역사가 있냐면 자동 변속기 지금 이렇게 레버를 보시면 주차, 후진, 중립, 드라이브, 네. PRND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네. 초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초기에는 드라이브와 네. 후진이 네.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진하려고 자동 변속기가 네. 후진하려고 본인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드라이브에 놓은 거예요. 페달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네. 급발진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규정을 만들면서 바퀴가 굴러가는 앞으로 굴러가는 것과 뒤로 굴러가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중립을 넣어라. 그래서 지금 이 규칙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급발진 의심 사례가 확 줄어요. 그 PRND가 그때 그렇게 정립된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쭉 가는데 자꾸 이제 급발진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또? 네, 보고가 돼요. 그때 뭘 했냐면은 보니까 당신이 이 주차 레버가 네. 완벽하게 옮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 주차 레버를 본인이 막 움직이다가 네. 탁 치는 거예요. 예. 주차에 놨는데 또는 드라이브에 놨는데 갑자기 뭘 하다가 툭 쳐가지고 얘가 뉴트로 중립으로 간 거예요. 간데 또 툭 쳐가지고 또 드라이브로 온 거야. 그러니까 왜 안 가? 윙 하다가 툭 잘못 건드려가지고 왜 가네? 이것도 위험하구나. 이때 또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동 변속기의 옆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뭐 눌러야죠. 그거를 눌러야만 네. 주차에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손잡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거. 그걸 만들어준 거예요. 네네네. 그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계속 보고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뭐 했냐면 아예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을 수 있으니 동시에 밟았을 때 가속 페달 신호를 없애버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동시에 밟을 수 있잖아요. 예. 잘못 예. 하다 보면 그러다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딱 놓으면 윙 하고 튀어나가겠죠. 네네. 네, 그래서 아예 예. 두 가지의 신호가 같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정지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가속 신호를 받지 말자. 그걸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BOS를 했더니 또 확 줄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급발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급발진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건 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반 소비자 단체나 이용자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그 급발진은 존재한다. 그러니 단순하게 과학적 증거라고 내민 증거라고 하지만 그 과학적 증거라고 얘기하는 EDR이라고 하는 데이터 리코드 장치가 즉 블랙박스 사고를 같은 거. 기록하는 블랙박스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잘못 기록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국립과학수행연구소는 그럴 리는 없다. 네.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냐? 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운전자의 오조작인지 아니면 네. 급발진 현상이 있는 건지 네. 블랙박스를 페달에 달아봅시다. 어.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 시범 사업 들어갔어요. 최근에 그 그냥 민간 그 풋 네, 블랙박스도 많이 팔고 있고 그렇죠. 그 시범 사업까지도 별도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범 사업에서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페달 블랙박스를 봤더니 정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차가 아니죠. 튀어나왔다는. 가속 페달을 열심히 브레이크인 줄 알고 밟고 있더라. 그렇죠. 그게 또 최근에 왜 안 많이 서 이슈가 그러면서 됐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페달 블랙박스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조사의 결함을 밝혀내겠다라고 발에다가 카메라를 달았는데 네, 결국 알고 보니 사람이 엑셀을 계속 밟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페달 블랙박스 착용을 권고했던 이런 뭐 여러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게 아닌데. 불안감 조장하여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페달 블랙박스에 정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안 쓰더라 라고 하면 자 제조사 봤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자 니네 이거 해결 좀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전자가 많았다는 거죠. 제조사의 결함보다는 그렇죠. 사람의 착각이 훨씬 더 많더라. 물론 다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거 뭐 네. 블랙스완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다 이제 일반화하기는 네.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또 공통점 중에 공통점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고령 운전자에게서 그런 착각이 좀 네. 많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젊은 사람보다는 고령자가 착각할 가능성이 커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발진 사고라고 의심되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운전자 통계를 내보면 고령자가 많긴 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인구층이 늘어났기 때문에 운전자도 같이 늘어났으니까 똑같은 사고율로 보면 늘어난 거냐 네.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걸 보거든요. 사고 났을 때의 사고의 손상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고가 벌어졌느냐. 그런데 급발진이라고 의심되면 가속 페달을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심을 하다 보면 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고가 크게 일어납니다. 크게 일어난 사고들의 운전자의 평균 연령을 봤더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보다는 고령층이 많더라.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고령층 운전 페달 오조작이 의심이 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했던 거예요. 의무했더니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여론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사 나쁜 놈, 제조사가 네. 뭔가를 더 숨기는 것 같아. 막 국토부도 한패거리 같아. 막 이랬다가 최근에 그 발에 닿는 블랙박스 영상 몇 개 공개되고 나니까 어르신들의 착각이 좀 많았구나. 또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론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민간하고 같이 이 블랙박스 의심 원인을 네. 찾기 위해서 공개 조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결국 찾지를 못했는데 그 대외적으로 다 공개했거든요 결과를. 네. 근데 그때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페달 블랙박스를 달았으니 시범으로 달았으니 이제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온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명백히 사람이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장면이 찍힌 거 외에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게 찍힌 건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급발진하는 것도 그 전까지도 어떤 원인을 찾는다라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려웠었던 거잖아요. 원인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행위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으니까 예.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았냐 브레이크 페달냐 밟았냐를 행위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행위를 찾았으면 분명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니까 이건 급발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제조사가 밝혀내 그 원인을. 이렇게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도 브레이크랑 엑셀러레이터를 동시에 밟았을 때는 브레이크를 우선시 차가 네. 인지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두 개를 꾹 밟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요? 그 BOS 시스템 있는 거는 가속 페달은 아예 이 신호를 못 읽어요. 차가 전자적인 센서로 네. 엑셀러레이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신호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라도 그런 거 없는 거, 네. 전자 그런 시스템 없는 차량을 동시에 세게 밟았을 때는 밟으면 같이 작동하죠. 브레이크도 작동하고 가속 페달 작동해요. 그럼 차가 나가야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브레이크 페달 힘이 더 세요. 그 안 나가고 소리만 하겠죠. 그 드래그 레이싱 할 때 네, 브레이크 할 때문에 것처럼. 확 튀어나간 네.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 발의 힘이 좀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탁 떨어지면 훅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50km로 달리고 있을 때 엑셀러레이터는 풀 가속하고 있으면서 브레이크를 정말 있는 힘껏 밟으면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네. 더 힘이 셉니까? 세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서서히 속도는 네, 줄어들도록. 줄어드는 거고요. 그 아까 이제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뭐 비교도 잠깐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급발진 사고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어떤 게 더 많다 이런 거는 그건 뭐 달리 딱 특별한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발진 다 의심 사례, 예. 그러니까 의심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보면서 어디 뭐 갑자기 가게를 돌진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과거에는 운전자들이 무조건 나 급발진이요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내가 페달 조작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예. 시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디젤차 같은 경우 가속력이 조금 느리고 네. 전기차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실수도 조금 많지 않을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 뭐 전기차라고 해서 급발진이 많고 적고 뭐 그런 거는 특별히 뭐 통계적으로 또는 뭐 입증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누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뭐 예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방? 예방 어떻게 하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또 이제 네. 모범 운전병 네. 출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엑셀러레이터는 이제 그 브레이크가 있을 때 발을 엑셀러레이터 쪽으로 11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세요. 저는 이거 위험하다고 보는. 그래서 가장 디폴트로 발을 브레이크 위에다 올려놓고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밟는 걸로. 이러면은 이제 기본 발을 이제 11자로 폈을 때 브레이크로 올라오게 그럴 수 되니까 있겠죠. 조금 안전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동 걸고 보통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요즘 차들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동 걸고 바로 변속 레버를 조작해서 급하게 가기보다 눈으로도 한번 보고 정말 뒤에 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클러스터에 보면 요즘 디지털로 다 뜨잖아요. 네네네. 이게 정말로 그 자리 왔는지 포지션에 왔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하고 운행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급발진 순간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발 떼세요. 두 발 다. 네. 뭘 밟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게 최근에 다시 나오는 매뉴얼이에요. 뭘 밟으려고 네, 하지 그냥 마라. 발 떼라. 왜? 그게 페달 오주작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발 떼라. 그렇죠. 그 당황하는 그 순간에 뭐라도 밟으려고 했는데 그게 하필 엑셀러레이터일 수도 네.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가속 페달 오조작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물론 저도 일부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길가에다가 일부러 가드레일 받아가지고 긁어라. 속도를 줄이세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브레이크를 스펀지 펌핑 해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밟으세요. 네네네. 뭐 시동 버튼을 눌러서 끄세요. 생각해보면 다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워낙 위험하겠다, 급발진 자체가 더 위험하겠죠. 위험하니까 네. 위험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두 발 떼세요.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써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엔진 브레이크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패들 시프트라도 있으면 이게 좀 쉬운데. 그럼요. 그거 없으면. 아니면 그거 없으면 이제 기어 레버 해가지고. 그렇죠. 오토매틱 일부러 이거 내려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안 해보는 사람들은 또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급가속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두 발 떼세요가 권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황하면 그런다지 않습니까? 119가 몇 번이더라 막 이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진짜 당황스러우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차가 뭐 수십 킬로 아니면 100킬로 이상으로 달리고 있어 그런 일을 마주하면. 그래서 급발진 한번 뭐 지켜보죠. 지금 저기 국회에서 제조물 체계법도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해서 그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의원이 발의했는데 예. 핵심은 그거예요. 제조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을.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의 문제다라고 소비자가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니 애초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제조사가 입증해라.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죠. 그거를 이제 뭐 한문철 변호사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민주당의 염태영 의원께서도 이제 발의하셔가지고 진행이 지금 진전이 계속 되고 있는데 논의가 쉽게 발전되지 못하는 건 제조사의 반대가 커요. 그렇죠. 예. 이게 또 그냥 뭐 국산차 브랜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전 세계 차 예, 메이커가 자동차뿐만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조물 책임보면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가전제품 다 들어가요. 제조물은. 그중에 이제 자동차가 워낙 그 갈등이 심각하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생각되는 건데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라 뭐 가전 회사, 제조물 만드는 회사가 다 반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거 이제 어떻게 좀 절충안을 좀 찾아보는 방향으로. 이거는 그냥 제조업이 다 반대하겠네요. 기업들이. 그렇죠. 예. 또 크게 보면 이게 통상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맞아요. 뭐 수입차 업체들도. 예. 유럽이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네네. 지금도 그래요. 급발진이 어디 있어? 현지에서는 그런 논란이 없을까요?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차에 뭐 문제가 있을 있겠죠. 수도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자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네네.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 우리가 의무화하면 무조건 통상 갈등 생깁니다. 유럽도 안 하는데 미국도 안 하고. 그죠. 그 차 나올 때부터 달려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예. 단가도 올라갈 테고. 예. 단가를 떠나서 왜 아무도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합니까? 통상 문제 생기게. 그렇게 해명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일단 그거는 시범 사업 들어갔다고 하니까 예. 발등에다 다는 그 블랙박스 카메라 그거 보고 또 이제 어떤 결과 나오는지도 한번 좀 봐야겠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안전운전입니다. 안전운전. 예, 사고 나지 않고 안전운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아이 별 말씀. 예. 국민대 겸임 교수 그리고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장인 권영주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